네, 정치본색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논객들 소개합니다. 김종욱 정치학 박사, 김준일 시사평론가, 그리고 조수진 변호사 세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최상병 입법청문회는 금요일에 했는데 좀 이렇게 전반적으로 정리를 잘 해놓은 프로그램은 없는 것 같아서 좀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남은 것들에 관해서도 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일단은 밝혀진 사실들이 몇 개가 있고요. 오늘 한겨레에 어떤 그 헤드라인을 보니까, 기사 헤드라인을 보니까 뭐 침묵을 한 거나 또는 증언을 한 거나 모두 다 한 사람의 배우를 지목하고 있다. 그 배우가 결국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인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보셨어요, 청문회는? 그러니까 저는 핵심적으로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개입했는가 여부를 밝히는 거였는데 일단 하나의 자락은 나온 것 같아요. 신범철 차관이 어떤 의도로 얘기했는지 모르겠으나 대통령과 전화하는 과정에서 다음에는 대통령과 전화한 게 아니라 장관과 통화했다라고 실드를 치긴 했습니다만 이천 문제와 관련해서 기록 회수 문제를 얘기했다라고 하는 내용이니까 그거를 좀 볼까요? 네. 제가 그 당일날에 한번 제 TV에서 방송을 한 적이 있는데, 이번 특검에서 유일하게 예. 하나 새롭게 밝혀졌다라고 이번 청문회에서 예. 한 내용이죠. 한번 보죠. 예. 7월 31일 날 대통령께서 장관과 통화를 했냐 그런 취지를 이해했고, 제가 출발을 하기 전에 국회를 제가 대신 가게 돼서 장관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그날 뭐 통화한 게 있느냐, 그래서 없다고 하셨기 때문에 저는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냥 그 이후에 통화했는지는 정확히 확인 안 하신 거잖아요, 확인을 그러면. 못했습니다. 그럼 그냥 본인이 알고 있는 단편적 지식으로 답변하신 겁니까? 국회 질문에 대해서? 질문의 취지도 그거라고 이해했습니다. 아니죠. 이번 사건은 분명히 수사 외압에 대해서 질문한 거잖아요. 차관도 지금 통화한 게 지금 나오고 있는데. 예, 아니 그거는 회수에 관련 거고, 외압을 행사했다는 것은 30일 회수가 외압이죠. 회수가 외압입니다. 그게 바로. 그거는 나중에 재판에 가서 따져보시고요.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왜 이첩된 수사 결과를 지들 마음대로 가져왔냐, 이렇게 지금 의구심을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거는 예. 예. 이게 두 개가 지금 뒤섞여 그래서 있습니다. 저게 고도의 정치적 발언인 건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아니, 두 개가 지금 뒤섞여 있는데, 네네. 구별해서 보셔야 되는 게 7월 31일 장관과 대통령이 통화를 한 기록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그 전에 이제 국회 국정감사였나요? 그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8월인가 9월인가 국정감사에서는 장경태 의원이 신범철 차관에게 질문을 하니까, 지난해 8, 9월에,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통화한 적이 없다. 장관한테 물어보니까 통화한 적이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한 건데, 나중에 보니까 이제 통화한 게 나왔고, 거기에 관해서 추궁을 하다가, 그건 7월 31일 장관과 대통령의 통화 내용이고, 너도 전화 받았잖아 라고 한 거는 8월 2일입니다. 8월 2일. 오후 4시인가요? 예, 오후 4시경에. 12분인가 되는. 그렇죠. 8월 2일 날 너도 전화 받았잖아. 그렇게 물어보니까 그건 회수에 관련된 거고, 이렇게 답변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보면 뭐가 네. 확인되냐면 7월 30일 날 경로에서 전화한 사람이 누군지 아직 모르는 건데 예. 8월 2일 날의 사태의 시작은 소위 대통령과 이종섭 장관 간의 통화 3번이라고 하는 기점. 그 앞에 안보실장하고 이종섭 장관하고 통화한 내용이 있긴 합니다만, 바로 직전에요. 11시 40분 때 문자 하나 통화한 게 있습니다만 12시에 3번 통화하면서부터 그때부터 모든 대통령실과 국무위원들이 통화를 갖다가 번갈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발점은 대통령일 수밖에 없다라고 추정을 했는데 확인이 안 됐던 거잖아요. 근데 갑자기 8월 2일 날 오후 4시 12분경인가에 차관과 대통령이 통화를 했는데 회수와 관련된 거다. 그럼 대통령이 갑자기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막판에 전화를 해가지고 회수를 얘기했던 게 말이 안 되기 때문에 확인하려고 했겠죠. 길이가 10초밖에 안 돼. 그러니까 확인을 하는 거겠죠. 회수했지? 예. 그리고 끝난 거야. 추정컨대 그거밖에 안 돼. 왜냐면 시간 자체가 4시기 때문에.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회수는 9시, 7시쯤 됐거든요. 그러니까 중간에 물어봤겠죠. 진행 중입니다 정도 얘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내용은 대통령이 오더를 내렸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장관은 지금 우즈베키스탄에 가 있으니까 차관한테 확인하는 절차라고 달리 어떻게 해석할 방법이 없어요. 그렇다면 그것밖에 없습니다. 보수신문은 맹탕이 막 얘기하지만 대단히 중요한 증거가 나온 거다. 이것 하나만으로도 대통령의 개입 여부는
맞아요.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 대통령 이 대화에서 대통령, 회수 그리고 국방부 차관 이 세 가지 키워드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국방부 측하고 윤 대통령이 회수 관련해서 통화를 했다라는 게 직접적으로 확인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서 그렇습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신문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일단 신범철 차관은 개인적으로 뭐 아주 잘하지는 않는데 좀 알아요. 예. 그런데 예. 저분이 왜 저런 말을 했을까? 오만상을 찌푸리면서 내가 보기에는 아. 꼬였어. 안 꼬인 거라니까. 꼬였어. 꼬인 거야. 저거는 예. 의도를 뭐 이렇게 네. 연맥이기 위해 그게 아니라 본인이 이미 운명 공동체에 발을 들인 상황에서 그렇죠. 저거는 장경태 의원을 칭찬해야 돼요. 저거는. 예. 장경태 의원이 그리고 약간 아. 화법 자체가 우왕좌왕 화법이에요. 예. 그러니까 본인도 헷갈려하고 이게 지금 좀 신문을 받는 사람도 헷갈려하기 때문에 막 이렇게 이것저것 답변을 하다가 그냥 툭 튀어나온 것 같아. 맞아요. 예. 예. 그리고 이 신범철 차관하고 차관하기 전에 제가 방송을 한 10여 회 정도 했었어요. 예. 이분 자기 생각과 다르면 아. 버벅대는 게 나와요. 방송하다가. 맞아요.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이 정부가 매우 보수적이잖아요. 근데 그 아주 극단적인 보수인데 본인은 그렇지 않거든요. 이 사람 군인 출신이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요. 네, 군인 출신이 아니고. 본인이 안보정부인데 그렇죠. 근데 네. 이제 이 어차피 자기가 나온 것은 국민의힘이나 정부의 입장에서 나왔으니까 그렇죠. 과도하게 얘기할 때마다 자기랑 안 맞는 거예요 이게. 아. 그러니까 말이 약간 꼬여요. 근데 저 오늘 뭐 입법청문회 내용도 보니까 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본인이 꼬인 거예요. 아 짜증 나는 거예요. 내가 국회의원이 당선되거나, 아예 그냥 그때 내가 발을 뺐어야 되는 건데 발은 담갔고 국회의원은 안 됐고 여긴 불려와 있고 그렇죠. 내가 그렇다고 해서 많이 혜택을 본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미치는 거죠 사람이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막 짜증은 나고 그렇다고 그 제가 얘기하는 순간 자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제가 또 약간 좀 겁도 있는 것 같고. 차관으로 있을 때는 실세로 또 정평이 나 있었고 우리 제가 KBS에서 진행했던 최강시사에서 국방부 입장을 대변할 때 신범철 차관이 많이 나왔습니다. 많이 나온 이유가 국방부의 군인 출신들은 저렇게 논리정연하게 말하는 사람들이 네. 별로 없다. 그래서 군사평론가 출신의 저 사람이 나오면 어떤 그 윤색을 할 수 있다. 대통령 정책을.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많이 국방부에서 활용이 됐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심차관이. 예. 그러니까 대선 때도 뭐 이제 국방 정책과 관련해서 사실 많이 주목을 받지는 않았지만 그렇죠. 이석열 대통령이 저거를 이제 정리해주고 이런 거에 좀 탁월하고 말을 잘하세요. 그냥 그렇죠. 기본적으로. 예. 또 같이 방송을 몇 번 해봤는데, 그러니까 그 김종국 박사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사람이 악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역사의 간지 같은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하는데 우연치 않게 뭐가 이렇게 툭툭 튀어나오는 게 이런 게 결과적으로 한 명을 구속시키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아니 근데 듭니다. 만약에 신차관 이야기대로 대통령과 회수와 관련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인 거죠. 그런 거죠. 이게 아니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이게 핵심적인 네. 증거가 되는 거죠. 네. 대통령이 회수 관련해서 본인이 이거를 뭐 이 수사 기록을 넘겨라 마라 하는 것 자체가 본인 지휘권은 있지만 그것까지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회수에 관해서 굳이 통화를 했고 실제로 회수가 이루어졌다. 예. 그리고 나중에 임성근을 구명하기 위한 것이었다까지 밝혀지면 이거는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것이 되고 직권남용죄가 다만 해당될 수 있죠. 이거는 봐야 되는 게, 그러니까 이게 여기에서 발언을 한 게 우리가 지금까지 나온 정황 증거 그리고 모든 통화 기록은 다 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잖아요.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이 경로해가지고 여기까지 안 오면 설명이 안 되는 건데. 이게 이제 만약에 기소가 돼서 법정으로 갔을 때 이게 얼마나 유의미하게 증거로 그렇습니다. 채택될지는 또 다른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렇지. 이건 예. 확실하게 우리가 보기에는 확실한 스모킹건이라고 볼 수는 있지만 일단 국방부 장관은 대통령한테 지시받고 내가 그거를 회수하라고 한 게 아니라 내 자체적인 판단으로 회수를 하라고 지시했고 그 다음에 대통령하고 이제 그 관련돼서 내용을 얘기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종섭이. 예. 그러니까 이제 법원이나 이런 데서 이제 판단을 하겠죠. 어느 게 더 진실성이 있는지. 만약에 신범철한테 이 우연히 통 나온 거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증거로 채택하는 거. 그래서 이종섭의 이 주장을 완전히 기각시키는 거는 또 다른 문제가 될 수는 있어요. 다만 어쨌든 제가 좀 주목해서 본 거는 이런 식의 것들이 앞으로도 튀어나올 수가 있겠구나. 왜냐하면 손발이 안 맞으니까 이게 관련자들이 너무 많고 사실은 그 정도의 개입한 정도 그리고 본인의 이해관계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뭐가 더 하다 보면은 툭툭툭 튀어나와가지고 이게 결정적인 게 될 수는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어떻게 봤냐면 예.
특검이 필요하다라는 게 네. 다들 그렇게 느끼셨겠지만 정말 확인된 이 청문회였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종섭, 임성근 두 명이 계속해서 처음에 그 선서를 하지 않은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두 명이 계속 뭐 이거는 뭐 본인이 뭐 밝힐 수 없다, 말할 수 없다. 이종섭 전 장관의 경우에는 모든 것이 자기가 지시한 것이고 대통령의 뭐 지시는 없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신범철 차관이 이렇게 툭 얘기가 튀어나올 정도로 하여튼 모두 다 대통령의 지시였다는 것은 알고 있다 이렇게 느껴지는 분위기였으나 다만 말을 못하는 것처럼 그렇죠. 느껴졌고 그러면은 그렇죠. 이 수사가 필요하다는 게 강제 수사로 물증을 가지고 진술을 왜 그렇게 했는가에 대해서 이 뒤집어야 되는 상황이구나. 이렇게 확인됐다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이 부분은요. 그러니까 이제 즉각 이첩하게 돼 있는데 장관 말에 의하더라도 자기가 자기의 권한이 없는 것을 회수하라고 지시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장관 일단 걸려요. 그렇지. 근데 8월 2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까 말씀드렸었잖아요. 안보실장이랑 이종섭 장관이랑 통화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2시 이 어간에 공직기관 비서관실에 소속된 파견 경찰관인 행정관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관계자에 전화를 해요. 그러면 만약에 이첩을 장관이 지시했다고 하더라도 장관이 대통령에게 보고했건 안보실장에게 보고했건 보고한 내용을 공직기관 비서관실에서 이행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다 걸리는 거예요. 이리 걸리나 저리 걸리나 제가 볼 땐 여기에 개입을 했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지. 그 다음에 아시겠습니다. 그 이후에 유재은과 공직기관 비서관실이 계속 통화를 했었고 맨 마지막에는 일이 마무리된 다음에 유재은과 공직기관 비서관 이시원 이 두 사람이 또 통화를 해서 마무리를 했기 때문에 저는 장관이 이첩 지시를 했건 대통령이 이첩 지시를 했건 정황을 보게 되면 직권남용의 내용도 이첩 다 나온 거죠. 회수한 것은 네. 두 가지 다 전화 내용들을 보게 되면 여기서 우리가 또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뭐냐면요. 이 모든 수사 결과 보고서 7월 31일 수사 결과 보고서는 장관이 결재한 겁니다. 네. 국방부 장관이 이미 결재를 하고 8월 2일에 이첩 회수를 누군가가 한 거잖아요. 그러면 장관이 이미 사인한 서류에 왜 장관이 갑자기 또 이첩 보류를 하라고 하고 왜 7월 30일 날 사인을 했죠. 그리고 7월 31일 날 이첩 보류를 하고 이첩 보류를 하라고 한 거는 본인이 지시했다는 걸 인정을 했으니까. 그리고 이첩 회수를 할 때 그 이첩했다라는 보고를 대통령에게 하지 않았다. 이렇게 지금 이성룡 장관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종섭 장관 입장에서는 그런 것 같아요. 대통령도 지금 현재 이제 보호를 해야 되고 나는 이첩 보고는 하지 않았다. 그때 8월 2일 당시는 본인도 빠져나가야 되는 사안이잖아요. 그래서 이첩 보류까지는 국방부 장관의 권한일 수도 있지 않나? 왜냐하면 수사 결과가 이게 약간 본인이 사인하긴 했지만 나중에 이제 법정에서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약간 미진한 것 같아서 수사를 이거를 다시 한번 해보라고 국방부 조사본부에 근데 직속이니까 다시 이제 한 거다라고 하면 본인은 그렇게 이제 빠져나갈 수 있을 것 같단 말이죠. 이첩 보류까지는. 근데 회수는 본인의 권한이 아니거든, 그거는. 그러니까 회수부터는 이제 그것과 관련해서 이미 이첩이 됐다는 보고조차도 대통령에게 하지 않았다. 그리고 회수는 그거는 지들이 어떻게 됐는지는 자기들이 어떻게 했는지는 나는 모르겠다. 나는 우즈벡에 있었으니까. 이렇게 지금 알리바이를 맞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종석 같은 경우는. 근데 다른 사람들도 이종석과 똑같은 입장이잖아요. 대통령도 보호해야 되고 본인도 빠져나가야 되고 여기에서 덫이 곳곳에 지금 숨어 있기 때문에 누군가는 발목이 잡힐 것 같다. 그리고 이게 분명히 그렇게 보여진다. 이번 입법청문회에서. 예. 그러니까 뭐 좀 냉정하게 보면은 직권남용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가장 유력한 사람은 이종섭이고요. 왜냐하면은 이게 굉장히 많은 법원의 판례가 있는데 직권이 없으면 남용도 없다. 이거 지금 계속 나왔잖아요. 예전에 직권남용죄가 이제 무죄가 나오면서 양승태부터 해가지고 막 그 많은 뭐 이제 사법농단에서도 다 직권이 없기 때문에 이건 남용이 아니다라는 건데 직권이 있는 사람은 지금 이종섭은 확실하고요. 그리고 윤석열도 이제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윤석열은 이제 대통령이니까 포괄적이기 포괄적인, 때문에 워낙 포괄적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대통령으로서 근데 가령 이제 오늘 나온 기사에도 핵심적인 거는 보직 해임과 관련해서도 윤석열이 관여한 거 아니냐.
그러면 보직 해임과 관련해서 휴가 처리 말씀하시는 거죠? 박정훈의 보직 해임. 아 박정은. 예. 아, 그러니까 8월 2일 날에 김계한이 박정훈에게 12시경에 12시 한 45분경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쪽에 김계환이 지금부터 보직 해임이다. 박정훈을 그러니까 불러서 김계환은 보직 해임을 할 수 있어. 자기는 사령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부터 보직 해임이다. 앞으로 힘들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보직 해임을 하도록 위에서 지시를 했다면, 그랬다면 그 사람들은 직권남용이 될 수 있다는 게 이제 법조계 의견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애매한 부분이 김계한이 있어요. 네. 김계한이 스스로 자율적으로 판단해서 너는 보직 해임이야. 이게 아니고 김계한이 국방부 장관이나 대통령의 사실상의 압력 때문에 너는 보직 해임이다. 상황이 이렇게 꼬여버렸다라고 했다면 그거는 이제 대통령이나 국방부 장관의 직권남용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 정황인데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종섭과 12시 7분에 4분 5초 동안 통화했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마 이게 아마 보직해임 지시를 했을 거라고 추정되는 거고, 그러니까 12시 45분에 보직해임 김계환이 박정훈을 불러서 보직해임을 통보해요. 그렇죠. 그죠? 그다음에 12시 43분에 13분 43초를 통화를 하는데, 제부터 이 내용 자체들은 대체적으로 이미 확인되어 있는 전체적인 기록 회수 절차에 대한 내용들을 갖다가 얘기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이게 13분 43초고, 그다음에 12분 57초에 52초간 통화하는데 뭐 하나 빠진 것 같아. 빠뜨린 게 있으니까 살짝 다시 바로 전화한 것 같거든요. 그렇죠. 저 이런 내용들을 쭉 보고,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건 8월 8일 날 아침에 전화했잖아요. 또 대통령이 이종섭한테. 근데 이때가 언제냐? 박정훈 대령 보직 해임 심의가 열리는 날이에요. 맞아 그거? 되는 거야? 저는 예를 들면 이런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전화 통화는 다 누구의 한 사람이라고 한 지시들이 다 맞아요. 확인되는 과정들이에요. 대신 말하는 사람들만 아니라고 지금 주장할 뿐인 건데, 저는 어디서 진술 하나만 일단 하나가 나왔잖아요. 근데 저는 수사 과정에서 하나씩 더 나오게 되면 예를 들면 연결 안 되는 퍼즐들이 맞춰질 거라 생각이 드는데, 많은 국민들은 알고 있잖아요. 뻔하다고. 이게 거의 뻔한 사건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하나만 말씀드리면은 우리 최경영 진행자께서 진짜 나는 핵심을 이렇게 잘 정리하는 거는 대한민국 최고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전에 그 이종섭의 입장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잖아요. 이종섭이 어쨌든 보류까지는 본인의 권한이고 회수가 아니라고 하니까 나는 모르는 일이다라고 했는데, 여기가 가장 소위 말해서 약한 고리가 될 것 약한 같아요. 고리예요. 약한 고리예요. 왜 그러냐면은 일단은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회수를 하는 게 회수 주체에 문제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군 검찰단이 나서가지고 회수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럼 국방부 조사본부가 한 것도 아니고 왜 군 검찰단이 나섰느냐. 근데 국방부 장관은 야, 난 몰라. 그럼 도대체 누가 지시를 한 거야 이거를.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되게 약한 고리라는데, 차라리 그냥 그렇죠. 나 하나 처벌받고 끝내자라고 해서 국방부 이종섭이 다 짊어지고 갔으면은 윗선까지 안 올라갔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나는 모르는 일이야라고 하면은 왜 군 검찰단이 움직였는지가 이제 밝혀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이 약한 고리인 거고, 또 하나는 회수로 하는 그 법적 근거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죠. 당시에 기록 회수 실무자인 검찰 수사관도 이게 공수처에다가 이 회수 절차가 법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라고 진술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런 문제가 있는 거를 도대체 누가 다시 도돌이펴요 그러면. 이거를 이종섭이 자기가 안 했다라고 하면은 이종섭 말고 누가 할 수가 있어? 뭐 나머지 사람도 아무도 자기가 안 했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는 모든 거는 이제 용산을 가리키는 용산을 가리키는 거고, 또 하나는 회수된 기록을 가져와 가지고 이거를 박정훈의 항명죄 수사 기록에다가 넣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거를 항명죄랑 엮지? 그러니까 항명죄로 하는 것도 불합리하지만은 별도로 처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그렇죠. 근데 이거를 이렇게 이렇게 처를 했다라는 거, 편철을 해줬다라는 거는 이것도 또 누가 그럼 이렇게 하라고 했느냐. 이게 이제 남은 이제 관점인가 쟁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관련해서 그 회수와 관련해서 또 다른 이제 증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유재훈이 경북경찰청에 전화가 올 것이다라고 임기훈과 통화를 한 다음에 실제로 전화가 왔었다. 근데 자기가 전화를 못 받아서 그래서 다시 한번 전화를 했더니 경북경찰청 맞더라라는 게 이제 이번에 입법청문회에 나왔었거든요. 그걸 보면 이게 회수와 관련해서 대통령실, 왜냐하면 임기훈은 대통령실의 국방비서관이기 때문에 임기훈, 그다음에 임기훈 대통령실 국방비서관, 그리고 국방부에 있는 법무비서관인 유재훈에게 전화를 하고 유재훈에게 경북경찰청으로부터 전화가 올 거야 라고 해서 실제 전화가 왔었다. 근데 못 받아가지고 다시 전화를 해보니 그게 경북경찰청이었다.
관련해서 입법청문회에서 나왔던 내용들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임기훈 비서관은 전화가 와서 경북한테 나한테 전화가 올 거다라는 말을 해줬습니다. 어떤 내용의 대화를 하라 그런 지시는 받았을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런 대화는 하지 않았고요. 저한테는 전화가 올 거다라는 안내만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전화가 올 거다. 근데 이제 그 상황에서 국방부는 뭘 하고 있었냐? 신범 절차관 주제로 대책회의를 하고 있었어요. 그 시간에. 그러면 전화 대책회의는 온통 이첩이 왜 된 거야? 누가 계긴 거야? 박정훈이야? 대통령 뜻과 다른데? 여기서부터 이제 추정이죠. 그러면 앞으로 일을 어떻게 해야 돼? 회수해서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다시 조사를 해가지고 다른 결과, 수사 결과 보고서를 나오면 그럼 박정훈이 잘못한 거네. 우리는 옳게 처리한 거고. 그런 식으로 알리바이를 8월 2일부터 쭉 만들어 나가는 과정. 그리고 8월 21일 날 결국 국방부 조사본부가 새로운 최종 보고서를 내고 거기에는 임성근 사단장이 혐의자에서 완전히 제외되고 2명의 그 말단 대대장급들만 처벌이 되는 그 과정이 돼 있는 거죠, 지금. 일단 또 하나 네. 7월 30일 날도 조사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종범 메모라고 하는 게 7월 30일 날 회의가 그렇죠, 돼서 그렇죠. 10가지 사항이 있는데 그 내용 누구누구 수사 언급하면 안 됨. 사람에 대해서는 조치 혐의는 안 됨. 그러니까 이런 사건 처리 지침과 관련된 내용들이 7월 30일 날 얘기가 됐다는 거 하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데 요것도 유재은이 네네. 인정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요. 아. 예, 그렇다면 7월 31일 날 이 사람들이 뭐니까 자기가 그 전날 잘했다고 결재한 내용을 그 다음날 회의를 하면서 다 바꾼 내용들이 나온 거잖아요. 회의 과정에서. 저 그렇다면 7월 30일 이후 7월 30일 과정에서 누군가 이 내용을 인풋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측면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특정한 사람들을 빼라고 얘기한 거니까요. 전 그리고 이제 그게 하나의 단락이라면 저는 8월 1일부터 8월 2일 사이에 소위 대통령에게 이 사건을 정리하기 위해서 박정훈 수사단장을 집단 항명 수괴죄로 넣으라고 얘기했던 또 다른 인물군들이 존재한다. 그러니까 두 가지 인물군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앞에 두 개가 다 맞으면 30일부터 8월 1일까지 이 집단들이 여기에 개입해 들어와서 사건을 이런 방향으로 몰아갔다라고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고 아니면 두 집단이 따로 있거나 알 수 없어요.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 이제 케이스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8월 1일 날, 2일 날 같은 경우는 저희 과거에 검찰들이 했던 수사 방식과 유사하게 이 사람을 집단항명 수괴죄로 딱 엎어가지고 이 사건을 이렇게 몰아붙이자라고 누군가 얘기를 했겠죠. 아니 이 내용 가지고 국내에서 어떤 사람이 집단항명 수괴죄로 박정훈 수사단장을 갖다가 기소해가지고 수사하자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저는 외부의 인물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맥락 되게 중요한 내용들이고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특감의 필요성대로 이런 데 있는 거죠. 이런 것들 수사할 수 있는 내용들이 나오니까. 그 유재훈 법무관리관의 저 진술은 굉장히 저는 중요하게 봐요. 사실은 신범철보다 더 중요하게 봤는데 왜 그러냐면은 유재훈한테 전화를 한 게 임기훈 국방비서관 용산의 안보실에 근무하는 그 사람이 전화를 해가지고 경북경찰청에서 전화가 올 거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러면은 임기훈은 경북경찰청하고 연락을 한 거야. 그렇지. 왜? 그러니까 왜 자기가 경북경찰청하고 연락을 해가지고 그거를 이 사람이 전화가 올 거라고 얘기를 해. 그럼 여기 이 부분이 이제 비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합리적 추정은 다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미 진술을 했기 때문에 임기훈이는 왜 경북경찰청하고 해가지고 전화가 올 거라고 얘기를 했는지 하고 또 하나는 이제 이 다음에 임기훈 그 국방비서관이 유재은하고 통화를 한 다음에 몇 분 뒤에 윤석열 대통령한테 전화를 해요. 그렇죠. 4분 동안 통화를 합니다. 네. 이건 뭐예요? 그러면은 경북경찰청에 이렇게 다 제가 국방부하고 다 처리해놨으니까 그렇죠. 대통령님 걱정 마십시오라고 4분 동안 통화를 했다라는 거지. 그렇게 추정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렇지. 단독으로 움직인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통화 기록에 용산의 선임 행정관인 경정 출신의 선임 행정관이 국가수의 총경에게 전화를 하고 국가수의 총경이 경북경찰청의 수사부장인 경무관에게 전화를 한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임기훈은 저 위에서 다 컨트롤을 했고 임기훈과 이시원이 계속 말을 맞추면서 컨트롤을 했다. 그러니까 이제 이시원이 유재훈에게 그렇게 그때 오후에 8월 2일 날 오후에 굉장히 많이 10여 차례 전화를 한 것으로 이렇게 추정을 해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밑에 수족처럼 부렸던 선임행정관, 그다음에 국가수 총경, 그다음에 경북경찰청의 수사부장 이렇게 해서 연락이 이미 가고 연락이 이미 갔으니까 경북경찰청으로부터 유재현에게 전화가 왔겠지.
네. 상식적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려면요. 예. 대통령실의 지시 없으면 이렇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없어요. 상식적으로. 대통령실이 움직인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발빠르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지. 그럼 이게 모든 행정조직. 이게 뭐냐면 예. 대통령 관심사항이어서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첩 회수 수사까지 대통령이 직접 다 확인하는 일은 초유의 사태예요. 그러니까 국가 비상사태에서는 벌어질 일이지 무슨 뭐 대단한 일이라고. 예를 들면 이태원 참사가 벌어졌을 때 대통령이 이럴 수 있어요. 야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다 돌려봐 이러면 가능하지만 별 2개짜리 살리겠다고 안 움직인 국무위원이 없는 상황이잖아요. 이 관련된 사람들이. 그러네요. 그럼 이거는 제가 볼 때 대통령 관심사항이라고 이미 정리가 된 거다. 그다음에 이게 그냥 8월 2일 날 벌어진 게 아닌 게 7월 31일 날 아까 말씀드렸던 정정범 메모라는 게 최종 정리는 법무라고 써 있어요. 그럼 법무 관리관이겠지 뭐 누가 뭐라고 얘기해도요. 그럼 네가 법률적으로 다 책임자라고 얘기했던 것 같고. 유재은. 예, 유재은. 예. 그다음에 원래 수사는 수사 결과가 나오면 언론 스톱해 이거잖아요. 결론적으로 왜 밖에 나가서 얘기 안 돼. 잠정 8월 9일 이건 추정하는 건 8월 8일 날 휴가가 끝나서 8월 9일 날 대통령이 복귀하니까 그때까지 끝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추정했다는 거.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네. 누구 수사 언동하면 안 됨. 이거 지금 다 벌어지고 있는 일들인 거고 네. 추가 처리 난 후 보고 이후 이건 잘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사람에 대해 조치 혐의는 안 됨. 경찰에 필요한 수사 자료만 주면 됨. 이 내용을 딱 보면 이 사건에 대해서 7월 31일 날 모델이 딱 나온 거예요. 그 모델대로 움직이는지에 대해서 통화가 엄청 갔고 그걸 항상 맨 마지막에 맨 처음은 대통령, 맨 마지막 확인은 대통령. 그러면 이걸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다? 뭐 단순한 거죠 그냥. 대통령의 관심사항이었고 대통령은 진짜 경로했고 발빠르게 지침과 상황과 어떻게 조치할지가 다 만들어졌고 일관되게 다 벌어졌고 8월 8일 날 완성이 됐고 이걸 이행하는 과정에서 8월 14일 날 국방부 조사본부가 정신 못 차리고 똑같은 보고서를 갖고 나오니까 뭐 하는 짓이야? 그래서 17일 날 다시 장관하고 모여서 회의해서 다시 바꿔서 8월 22일 날 자, 2명만 넣어. 이렇게 딱 정리된 사건이거든요. 이거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이걸 가지고 예를 들면 국민의힘이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는 거 보면 참 진짜 이해가 안 되는 족속들이에요. 제가 볼 때. 거의 얼개는 나왔는데 오히려 이제 8월 2일에 얼개가 나와버리고 7월 30일에서 7월 31일 이에 얼개가 지금 안 나왔어요. 근데 처음에 나왔던 7월 31일 날 대통령 경로설 그리고 11시쯤 수보회의 그래서 경로했다. 경로에서 전화를 했다라는 거잖아요. 전화를 국방부 장관에게 했는데 02800으로 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번에 입법청문회에서 뒷자리까지 나왔어. 뒷자리까지 나왔는데 02800에 7 뭐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나왔어. 이렇게 나오고 난 다음에 거기가 어디냐라고 MBC가 이제 그때 통화를 해서 한번 보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맞아요. 네. 보도를 보도를 했는데 그때는 안 가르쳐 줬잖아요. 근데 지금 제가 최근에 확인을 해보니까 그 전화번호가 폐쇄됐다는 거예요. 아 진짜? 전화해볼까 지금? 우리의 전화번호를 알고 있으니까 폐쇄가 됐다는 것이고 그게 지금 제가 확인한 바로는 5층이라는 겁니다. 5층이라는 건데 5층에는 대통령이 근무하지 않습니다. 대통령 사무실이 있지 않아. 근데 5층에 누구 사무실이 있냐? 예. 이게 지금 이상하다는 거죠. 아니야. 근데 예, 이게 지금 이상하다. 그럼 일부의 추정이 사실화돼가는 건가? 와, 점점. 그러니까 5층에서 전화를 했고 800에 7 땅나라랑 이렇게 한 이 전화번호가 그 방 전화번호고 그 방 전화에 있던 사람이 전화를 했다. 아니면 뭐 같이 있었다든가 아니면 다른 사람이 전화를 했다든가 뭐 전화한 사람 누군지는 알 수가 없잖아요. 아니 박지원 의원이 그 청문회에서 네. 임성근 사단장에게 네. 당신이 뭔데 누군데 이렇게까지 난리가 나느냐 천공을 아느냐 그렇죠. 김건희 여사하고 무슨 관계냐 네. 대통령하고 무슨 관계냐 그렇게 신문을 했었죠. 그러니까 그게 이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투스타를 대통령이 구하기 위해서 진짜 모든 조직을 다 동원한 거잖아요. 이렇게 무리하게. 그리고 나서 이 난리가 나고 대통령이 직권남용 혐의가 있네? 라고까지 해서 이제 본인이 특검을 당하게 된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대통령 스스로 게다가 이분은 검찰총장 출신이에요. 법을 누구보다 잘 아는 분인데
이게 가능한가? 대통령은 아마 후회하고 있을 것 같아 지금. 아 이게 뭐라고 내가 괜히 끼어들어가지고. 네. 그런데 아까 그 임성근 그러니까 제가 청문회에서 본 세 가지가 하나가 아까 했던 신범철 그리고 유재은의 답변 그리고 재밌었던 게 이게 임성근의 답변이었거든요. 뭐라고 했냐면 아까 전에 윤석열 대통령도 모르고 김 여사도 친분이었고 천공도 모른다고 얘기를 임성근 사단장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정청래 의원이 대통령실이 사단장 하나 지키려고 정권이 날아갈지도 모를 위험천만한 짓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궁금하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임성근이 나도 궁금해요. 이게 무슨 코미디야 이게 그러니까. 아니 본인이 로비를 했으면 본인은 알 텐데. 아니 그러니까 이게 그날 네. 예전에도 한번 그 얘기를 했는데 7월 30일 날 이 사람이 이제 보직해임이 되고 이제 그렇죠. 자택 대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휴가 처리하라고 명령이 와가지고 됐잖아요. 그렇죠. 네. 제가 보기에는 너무 빨리 확실하게 구명 로비를 본인이 임성근이 했는데 너무 빨리 피드백이 와서 자기도 놀랐던 것 같아 이게.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어. 있지. 왜냐면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 이런 식으로 하루 만에 이게 막 되는 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기도 궁금한 거야. 그러니까 나도 이게 뭐지? 약간 비슷한 그럴 수 다른 있어. 얘기지만 그럴 수 결이 있어. 비슷한 장면이 네. 있었는데 최 목사가 어. 그 김건희 여사하고 카톡을 주고 받다가 네. 이렇게 샤넬 화장품도 본인 주장에 의하면 줬다고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디올백 가지고 들어가서 준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최 목사가 초창기에 이걸 문제를 이렇게 터뜨렸을 때 했던 얘기가 본인이 김건희 여사 측에 접촉을 해봤는데 의외로 굉장히 쉽게 카카오톡으로 김건희 여사와 직접 연결이 돼서 대화를 상당히 주고받아서 놀랐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쉽게 연락이 닿고 핵심 인물하고 너무 쉽게 연락이 닿고 그게 금방금방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이해가 안 됐던 게 뭐냐면 7월 29일인가 30일 날 임성근 사단장이 내가 책임지겠다. 다 조사 내용을 보니까 자기 걸릴 수밖에 없는 내용을 확인하니까 책임지겠다고 얘기했잖아요. 그거는 공보실장이 언론 플레이 한 거예요. 그럼 확인이 된 거야. 대충. 본인은 그럼 안 하겠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7월 28일 날에 네. 정확히 말하면 7월 28일 날 오후에 네. 김기한 사령관이 투스타인 임성근 사단장에게 너 앞으로 보직 해임 될 것 같아. 대기명령 받을 것 같으니까 근신하고 있어. 이렇게 한 거고. 그래서 이제 상황 자체가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할 때 해병대 공보실에서 이제 거의 우리는 사단장님이 뭐 스스로 물러나신답니다. 이런 식의 이제 미담성 기사를 한번 터뜨립니다. 근데 그게 임성근의 진짜 속마음인지 아닌지는 지금 확인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시기 이후부터 계속 로비를 한 것 같거든. 28일 오후부터. 그렇죠. 휴가도 나오고 이렇게 이런. 그러니까 거 보면 31일 날 바로 그냥 바뀐 거죠. 그러니까 제가 2.5일이라고 계속 주장하고 있는데 28, 29, 30일, 31일 오전까지거든요. 그러니까 한 28일 오후부터 해서 31일 오전까지 뭔가 대통령실에 들어가지 않으면 7월 30일 날 장관 결재 보고서가 나오고 언론 브리핑이 그 다음날 10시인가 2시에 진행되기로 돼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모든 게 다 취소가 되면서 다 바뀌어버려요. 그럼 7월 31일 오전까지 뭐 어떤 말이 들어갔어야 돼. 대통령이나 그 측근들에게. 그러지 않으면 이게 불가능해. 그러니까 그 7월 30일 즈음에 나온 언론의 보도는 일종의 이제 해병대에서 어떤 전후 내막을 모르고 물어보지도 않고. 임성근 사단장이 뭐 어떤 일을 하는지 물어보겠어요. 당신 지금 로비하고 있어요. 뭐 이렇게 물어볼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네. 진짜 정권이 붕괴하는 무엇인가 내용이 있거나 네. 아니면 부인이 요청을 했거나 이거는 공보 정훈실장이 아니면 그 자체적으로 보도자를 낸 겁니다. 네. 제 얘기는 대통령이나 대통령실 개입한 이유가 네. 이 문제가 정권의 명운이 걸린 문제이거나 제가 추정하는 거예요. 아니면 부인이 하도 닥달을 하니까 이걸 처리했거나 그 외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다. 우리는 여기에서 이제 궁금증을 가지는 거잖아요. 다른 게 아니라. 이건 추정입니다. 정확하게 추정인데. 추정이죠. 그러면 야 이게 그러니까 별 2개짜리의 문제가 아니구나.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별 2개짜리의 문제가 아니구나. 그럼 별 2개가 넘어가는 사건이라면 이종석도 절절 매는 상황이다. 국방부장관도 절절 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정권 초기부터 네. 김건희 여사가 실세가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마치 유튜브에 진짜
어떤 유튜브에서만 떠드는 이야기처럼 이렇게 들렸었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걸 믿지를 않고 가급적이면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최근에 몇 번씩 확인을 해보기 위해서 대통령실에 출입 기자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이야기를 할게요. 출입 기자를 만난 적이 있는데 진보적 신문사는 아니에요. 네, 이렇게 말을 하면 돼. 그러니까 아주 우리가 생각했을 때 저 사람도 저렇게 말하면 대통령실 출입 기자가 저 정도로 말하면 뭔가 있구나 라고 저는 같은 기자로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실제로 땡땡땡 장관이 뭐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관련된,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루머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냥 왜냐하면 이게 또 소송 걸리면 골치 아프니까 그 구체적인 에피소드를 이야기를 했는데 그 구체적 에피소드와 제가 이 여의도 이 정가에서 듣는 그 에피소드가 일치를 해요. 근데 그 사람은 이 정부의 땡땡땡 장관한테 들었다는 거야. 이 대통령 출입 기자는. 네? 그 땡땡땡 장관이 말한 거하고 똑같네요. 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야 이런 일이 실제로 있었어? 이게 일어날 수가 있어? 라고 하니까 아니 땡땡땡 장관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니까. 땡땡땡 장관이 누군지 알고 싶네요. 땡땡땡 그 이야기는 제가 이름 석자, 네. 이름 석자고요. 지금 이 장관들이 많이 나오셨어요. 여기에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나경원, 예? 나경원 의원은 전에 대표 하지 않았었어요? 원내대표. 원내대표만 했었어요. 따로. 따로 했었구나. 요 세 분 나왔는데 제가 이쪽으로 확 돌리는 이유가 있겠죠? 예. 예. 주제를 바꾸시려고 그랬죠. 아니 주제도 바꾸지만 이렇게 쫙 우리가 디졸브라고 이렇게 트랜지션 타입이 있는데 거기에 뭔가 합의가 있을 겁니다. 예. 예, 아니, 그러니까 합의가 있을 거예요. 이거는 진짜 소송감이라서 내가 들은 네. 얘기를 다 할 수는 없어요. 네. 다 할 수는 없는데 저는 이 나라가 김건희의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진짜로. 아니 지금 심각해요. 이게 심각해. 유튜브에서 그냥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구체적이고 공식적인 라인들에서 확인을 하려고 저희도 노력하잖아요. 예. 더 이상 얘기를 할 수가 없어. 더 이상 얘기는 이건 바로 소송이라서. 네. 근데 이런 발언들이 2016년부터 진행됐던 국정농단의 용어들이 대부분 다 이렇게 맞아요. 시작이 된 거예요. 맞아요. 이렇게 하면서 맞아요. 그런가 하다가 근데 너무 그런가가 된 거예요. 떠돈 지가 너무 오래됐어. 그러니까요. 이번 정권 너무 떠돈 지가 오래됐고 그리고 공식적인 라인들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는 심각하다. 그러니까 과거 심각하다. 십상시부터 시작해서 줄잖아요. 그 다음에 숫자가 계속 줄면서 그것이 현실화돼서 나중에 이제 태블릿이 나오면서부터 확 사실이 된 건데. 국정농단을 다른 법률적 용어로 하자면 이제 직권남용이겠죠. 네, 그러니까 직권을 가진 사람이 쓰는데 원래 그 목적에 맞게 쓰는 게 아니라 다른 목적, 누군가의 지시든 누군가의 설득이든 아니면 다른 목적을 위해서 직권을 쓸 때 직권남용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전체적으로 최상병 청문회도 막 조각들이 굉장히 많고 굉장히 의심이 많이 드는데 이게 본인들이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그 권한의 목적에 맞지 않게 썼을 게 너무 분명하다. 전체적으로는 이 정도면 저는 일반 사건이었으면 벌써 직권남용으로 기소됐을 거라고 봐요. 한동훈 전 위원장의 이 말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저는 이게 그러니까 최상병 특검 받겠다. 뭐 공수처 수사 종결 여부를 특검 조건으로 달지 않겠다. 이렇게는 이야기를 했는데 근데 민주당 안은 아니다. 국민의힘 안으로 하겠다.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특검도 있지 않았나. 이명박 특검. 근데 이명박 특검은 이명박을 완전히 이렇게 꽃길을 열어준 특검이거든요. 이명박에게 면죄부를 준 특검이잖아요. 근데 하필이면 또 그거를 끌어들여 와서 이명박 특검 때도 대법원장이 임명했다. 특검을. 이게 뭐지?
겉으로 드러난 거는 한동훈이 윤석열과 분명히 대립각을 서는 것 같지만 또 뒤에 이명박 특검 대법원장이 특검 임명 이걸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또 다른 시그널인가? 짰나? 또?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어떻게 해석하시는지 정치적으로. 저는 대통령실에 플랜 A, B, C 이게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만 가지고 간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어차피 국민의힘, 그러니까 대통령이 앞으로 향후 행보는 국민의힘을 어떻게 잘 정리해낼 것인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이거든요. 어차피 특검 전국에서 국회의 역할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재결의하는 부분들을 막아내는 것이 가장 대통령실의 최대 상수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보니까 대통령이 제어할 수 없다면 한동훈에 대해서 한동훈과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플랜 A는 아닌 거죠. 제가 볼 때 플랜 A는 원희룡이든 나경원이든 이 플랜 A를 통해서 만들어져서 결선 투표까지 가서 막판들 엎었으면 좋겠다라는 플랜이 하나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이거 도대체가 안 되는 상황이다라는 그러니까 안 되는 상황에 뭐 생각이 들었을 때는 한동훈과의 거래들이 전 지금 간접적으로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거래가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전화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밥 먹자고 할 때는 쳐다보지도 않다가 전화를 했다라는 얘기는 그럼 그냥 한동훈이 그냥 갑자기 전화했겠어요? 갑자기 뜬금없이 보고 싶어가지고 선배님 이렇게 안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전화를 하고 난 다음에 이걸 선언을 했단 말이에요. 아니 그러니까요. 네. 그 안에 조율이 있었겠죠. 당연히 이렇게 전화가 가면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럼 전화가 됐을 때는 나름대로 어떤 정도의 서로의 공감대나 딜이 있었겠죠. 그 딜을 가지고 통화를 했었고 그 딜은 뻔한 거죠. 전화는 했고 그러니까 보고는 했고 대통령은 의례적으로 답만 했다. 그 내 합의가 다 있는 거겠죠. 전 그 이후에 이 정도까지 만약에 이제 이 정도까지는 얘기할 수 있는 거다. 근데 내용도 들어보게 되면 매우 소심하고 조심스럽게 얘기한 내용들이에요. 뭐 대단히 세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렇지. 그러니까 다 예를 들면 구멍이 다 있게 만들어 놓은 거고 그다음에 제가 볼 땐 그래서 통화는 제2의 폴더 인사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그래서 저는 그게 플랜 2일 것 같고 마지막은 정 안 되면 저 죽일 것 같아요. 사람을 죽인다는 게 아니라 한동훈에 대해서 아니 못 나오게 하는 거죠. 뭐 한두 번 해본 거 아니잖아요. 이준석부터 지금 김기현까지 모든 라인들을 동원해서 못 나오게 해버리는 방식이 제일 좋은 건데 이건 과거에 해보니까 너무 얘들 힘들고 어렵고 대통령이 집권 후반기로 가게 되면 더 힘들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수를 쓰지 않으려고 하겠죠. 저는 이 플랜 A, B, C 중에서 대통령이 고를 수 있는 선택 지점을 만들어 놓는 거죠. 그리고 필요한 걸 고르면 되는 거죠. 옛날처럼 그립이 세가지고 내가 결정하면 된다라고 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뭐 제가 이거 추정입니다. 국민의힘 당원들의 선택이 참 궁금하네요. 일단 네. 몇 가지 좀 쟁점들을 좀 정리를 해보면은 일단 제가 존경하는 김종욱 교수님이 그런 거 하지 마십시오. 존경하는 하면 그 뒤에가 안 좋아. 아니 그러니까 이게 한동훈과 윤석열의 약간의 그 유대 뭐 네. 아니면은 뭐 이제 뭐 막구거래 뭐 네. 이런 거를 했는데 네. 두 사람의 관계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더 파탄 났어요. 진짜. 더 확실히 여러모로 파탄 났다. 확실히 파탄 났어요. 확실히. 그래서 그 CBS의 그 김규환 한판 승부에 나와서 김규환 논설위원장이 그 얘기했잖아요. 한동훈이 윤석열을 그 사람이라고 부른다라고 하니까 뭐 한동훈은 난 그분도 모르고 그런 말 한 적 없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저도 이제 뭐 이거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입장을 존중을 하지만은 제가 들은 것도 그 사람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할 수 없었죠. 그 사람 수준이 아니다. 물론 한동훈 위원장이 그렇게 반박을 했으니 저는 뭐 고소하지 마시고 일단은 그렇지. 그 정도로 거래가 가능하지 않고 그러니까 당원들의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동훈도 제가 그 캠프 쪽으로부터 이제 들은 얘기는 고민이 많은 게 너무 센 반윤으로 갈 경우에는 당원들의 선택이 또 좀 그렇죠. 어려워질 수가 있으니 제2의 폴더 인사라고 말씀하셨지만은 윤석열한테 전화는 해서 최소한 예우는 갖추는 척 하는 것도 정무적으로도 필요하다라고 해서 10초 저 출마합니다. 또 이렇게 이제 이거가 이제 된 그 모양인데 한동훈이 얘기했던 뭐 이제 대법원장 이거는 사실은 마음은 그냥 민주당이 하는 거 전폭적으로 받아들이고 싶을 수도 있을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 정도로 윤회대 그 정도로 안 좋아요. 그 정도. 진짜 안 좋은데 다만 그러면은 당원들의 선택을 못 받는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당원이 지금 80%인데. 네, 그러니까 당원이 80%니까
예, 그리고 국민의힘 지지층의 여론조사와 당원들이 또 투표하는 거는 또 다른 어나더 레벨이거든요. 그렇죠,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국힘도 그래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거는 한동훈 입장에서 줄을 탈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좀 맹탕같이 이런 얘기도 약간 하지만은 내가 또 이런 포지션도 있다라는 거를 약간 일종의 약간 줄을 타면서 이중 플레이처럼 이제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김건희 특검은 안 받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난 이게 맞아요. 더 재밌더라고. 나는 그러니까. 한동훈 거보다 아니 최상병보다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에 정말 노발대발했다라는 얘기는 굉장히 많이 듣고 최근에 뭐 더 깊이 못 얘기하겠다. 그러니까 또 뭐 그러니까 한동훈에 굉장히 빡쳤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 근데 이거는 왜 또 안 받겠다라고 얘기를 그러네. 하지? 김건희 특검을 안 받겠다라고 한 것도 또 특이 포인트네요.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특이 포인트예요. 이거를 네. 어떻게 봤냐면 저도 제일 여기서 주목했던 게 그 최상병 특검은 좀 차별화를 해서 받을 수 있다, 필요하다고 본다라고 얘기하면서도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는 수사 중이다라고 얘기하면서 특검을 안 할 뜻을 내비쳤는데 이게 두 가지로 발린다고 봐요. 하나는 어대한에 대한 자신감이죠. 내가 이 정도 그 최상병 특검 정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반윤으로 어차피 찍힌 거 본인이 이런 노선으로 가도 나는 어차피 당선될 수 있다. 라는 어떤 전략적인 판단을 했다고 보이고 또 하나가 김건희 여사까지 건드릴 경우에는 정말로 선택을 못 받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이거는 내가 안 한다라는 뜻을 보이면서 나는 완전히 적이 아니다라는 걸 보이면서도 본인이 지금 대국민적인 관심사가 된 지금 국민의힘 지지자들조차도 윤 대통령이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한다는 그 최상병 특검에 관련해서는 민주당하고 좀 차별화하면서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서 아까 쪼잔하게 얘기하셨다고 하셨는데 여기서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뭐 그런 특검이면 그렇죠. 어떠냐 얘기했잖아요. 근데 네. 저는 그게 민주당이 받기가 굉장히 가능성이 낮고 또 하나가 BBK 때 한 적이 있다고는 하지만 결과가 좋지 않았고 굉장히 안 좋았죠. 그리고 네. 또 하나가 이론적으로도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수사와 재판이 나눠져 있는 게 사법의 근간인데 그러네. 법원의 대법원장이 특검을 추천하게 하자라는 안을 낸다는 것 자체가 특검을 진짜로 받을 생각보다는 뭐 맹탕 특검을 하거나 아니면 무력화하겠다는 뜻 아니냐. 그렇네요. 이렇게 보여요. 예. 참 희한합니다. 김건희 특검은 받지 않겠다. 이게 뭘 의미할까? 그렇지만 VIP 원이 누군지를 아는 걸 수도 있지. 아니면 이미지 정치하기에는 굉장히 좀 쉬운 뭐랄까요? 정도 쉽다라기보다는 거기가 이미지 정치는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최상병 특검 같은 경우는 보수의 이슈기는 하거든요. 국가 안보와 관련된 것이고 맞습니다. 그래서 보수적인 분들도 중도 보수가 다 최상병 특검은 찬성하는 쪽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충분히 그런 쪽은 어필하고 그 다음에 이제 김건희 특검과 관련해서는 또 홍준표 그 시장이 이야기한 것처럼 내 여자는 건드리지 마 상남자 이게 또 어떤 보수적인 분들한테 자리를 잡을 수도 있는 거니까. 근데 저는 조금 내가 만약에 한동훈이라면은 그러니까 그냥 이거는 그냥 아예 그냥 모든 정무적인 그런 이 당대표 출마를 염두에 두고 한 거라면은 예. 김건희 특검은 받고 예. 최상병은 오히려 약간 보류하는 식으로 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예. 상남자론 이거는 그냥 홍준표의 주장이야. 내가 그러니까 보기에는. 주장이야. 보수 쪽 아니 보수 쪽에서 예. 김건희 여사에 대한 여론이 너무 안 좋아요. 진짜로. 예. 그렇긴 하죠. 아니, 그러니까 좀 심한 표현은 그냥 직설적으로 들으면 왜 이렇게 저 여자가 나서가지고 소위 말해서 나대가지고 이렇게 문제가 되지 나라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의외로. 특히 연세가 높으신 분들은 이제 그런 걸 싫어하니까. 연세가 높으신 분들이 더 네. 실제 그래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두 수는 진보와 보수가 아니고요. 상식과 비상식 문제예요. 실제적으로. 데이터를 보면 그래요. 내용을 보면 그러니까 보수도 뭐 이따구로 하지? 대통령 부인이라는 자가? 그다음에 최상용 뭐 쓸거도 마찬가지지만 어떻게 국가가 이따구로 예를 들면 군인에 대해서 대하지?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진짜 이 캠프 사람들이 머리가 좋다면 그 두 개를 나누는 설명이 메시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두 개를 나누는 데에는 왜 나누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요. 설명은 전혀 없어요. 제가 볼 땐. 그 나경원 원희룡은 가능성이 있습니까? 나경원도 보통 정치는 아니기 때문에 가능성이 없는데 굳이 본인이 나와서 대선 불출마 선언까지 하면서 대표를 꼭 해야 되겠다. 이거는 뭔가 던졌거든요. 승부수를. 원희룡도 지금 떨어진 상황에서 개항을 떨어진 상황에서 이번에 또 떨어지면
원희룡 힘들어요. 원희룡 입장에선. 근데 이제 나경원과의 딜설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네. 그 얘기 뭐냐면 야 우리가 이긴다. 계산해 보니까 이런 딜설이잖아요. 따지고 보면요. 나경원이라는 사람이 나왔을 때 저출산위원장에서 본인이 당대표인 거 나오려고 그랬더니 그냥 해고시켜가지고 아예 죽여버렸잖아요. 대통령실에서. 저는 이 경험이 있는 사람이 나온다고 얘기했을 때에는 뭔가 교감이 있었겠죠. 그렇지 않고 나올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건데 그래서 그렇게 나왔는데 그 다음에 바로 한동훈 출마 얘기가 나오고 바로 그 다음에 원희룡이라는 사람이 출마 선언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원희룡도 보면 직접 독대했다는 거잖아요. 신뢰가 있다라고 했습니까? 대통령과. 독대를 했다. 네. 만나서 얘기를 했다고 하는 것도 대통령실과 나름대로 교감이 됐다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저는 제가 볼 때는 내부에서 아마 보고가 어떻게 올라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결선에 대한 얘기가 올라갈 수도 있다고 대통령한테. 둘이 붙여가지고 결선에 올라가게 되면 당원들 조직 라인을 쳐서 하게 되면 어쩜 이길 수도 있다라고 판단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플랜 B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플랜 A를 최대한으로 하되 플랜 A가 안 될 때는 플랜 B로 넘어가면 되는 거니까 대통령실이 힘이 있는 거 그런 게 힘이 있는 거잖아요. 한동훈은 호를 다니시는 거고 나경원도 호를 다니시는 거고 원희룡도 호를 다니시는 거잖아요. 서로가 가장 자기가 되겠다는 길로 가고 있는 건데 대통령실은 대통령의 권력을 가지고 다양한 플랜들을 짤 수 있기 때문에 여기저기 던져봐서 가게 되면 제가 볼 때 플랜 A는 결선에서 그냥 없는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제가 볼 때는 한동훈을 아니, 못 얻게 되면 한동훈하고 딜하면 되는 거죠. 그게 뭐 어렵겠습니까? 그거야? 제가 볼 땐? 전 둘 중에 하나라고 보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윤심이 원희룡이나 나경원에게 있다. 저는 원희룡에게 있다고 보는 거예요. 원희룡에게 있다. 맨 뒤에 받은 사람이 일단 마지막 받은 사람이 저기 아니겠어요? 누가 뭐라고 얘기해도. 나경원 의원 측은 지금 친윤들한테 굉장히 빡쳐 있다고 합니다. 이것도 저희가 이제 소식통으로부터 들은 건데 하지만 그거를 표현을 못 해요. 그러니까 친윤들이 거의 버선바람으로 와가지고 출마 좀 해주십시오. 거의 이 수준으로 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아무도 막 안 하려고 하고 친윤 주자가 없으니 그러니까 거의 너를 옹립해줄게. 우리가 전폭적으로 지원해줄게. 그래가지고 나경원 의원이 뭐 소위 말해서 난가병 뭐 있다고 그러잖아요. 이번에도 난가 뭐 하면서 이제 출마를 자주 한다라는 건데 고민을 진짜 많이 했대요. 출마를 할지 말지에 대해서. 근데 친윤들이 이 정도로 해주면은 한번 붙어볼 만하다라고 해서 본인 출마 선언을 했는데 갑자기 원희룡이 딱 나오니까 그 배신감이 장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그렇겠습니다. 근데 나경원 의원은 장점이 뭐가 있냐면은 그 당원들의 연세 높으신 남성 당원들이 상당히 좋아요. 좋아하셔요. 예. 그래서 지난번에 이준석하고 붙었을 때도 당원 투표에서 이겼어요, 이준석. 맞아요. 예. 그런데 여론조사에서 이제 이준석이 좀 큰 표로 앞서가지고 이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개인 득표력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김종욱 박사님의 이제 그 해설에 동의하는 부분은 가급적이면은 어쨌든 더 가까운 충북 같은 원희룡이 올라가면 좋지만은 나경원이라도 한동훈보단 낫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결선투표제를 지금 염두에 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당무에 개입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여러 명이 나오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용산발 나왔잖아요. 그게 사실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1차에서 끝내지 않게만 일단 해보자. 그리고 2차에서 한동훈이 올라오는 거를 최대한 막아보자. 이쪽으로 지금 전략을 잡은 게 아닌가. 근데 이제 윤상현 의원하고 나경원 의원은 캐릭터가 너무 겹치는 게 문제예요, 사실은. 수도권에 있는 거고 한쪽은 완전 반윤 거의 포지션을 한동훈이 가져가고 있고 한쪽은 친윤으로 원희룡이 가지고 가고 있는데 이런 선거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정확한 포지션과 센 발언하는 사람이 유리하거든요. 그러네요. 그럼 윤상현하고 나경원은 사실은 중간이구나. 중간에서 오락가락하고 나온 게 당권 대권 분리론 뭐 대권 불출마 이런 거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런 거는 주목을 못 받아 기본적으로. 요즘 그리고 뭐 불출마한다 이런 거 도움이 안 돼. 내가 보기엔 그거는 잘못된 정부적 판단이고 중요한 거는 어쨌든 이게 되게 단일화 가능성도 있겠다 잘못하면은. 중간에. 나경원, 원희룡, 윤상현 사이에서 뭐 아니면 첫 번째는 나는 나경원하고 윤상현 사이에서는 지지율이 너무 한다면 단일화 가능성도 있겠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예. 어떻게 될지 이것도 흥미진진합니다. 예. 7월 28일까지 계속 진행이 되는 거죠? 7월 28일까지. 예. 근데 이거에 따라서 최상병 특검이나 김건희 특검이 어떤 108석이 이 사람들에 따라서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할까? 그럴 것 같지는 또 않고요. 왜냐하면 그 사이에 또 그 다음에 어떤 또 변수들이 또 생겨나면 또 정치는 동물이라 이분들도 처음에 스탠스는 뭐 다 달랐지만
그 다음에는 아유 당이 살리면 어쩔 수 없네. 맞아요. 그렇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뭐. 근데 좀 예. 상황 봐도 이제 7월 19일 최혜병 작년에 이제 순직한 날인데 이제 그 그렇죠. 이전에 내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민주당에서는 제가 볼 때 대단히 큰 덩어리 하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전당대회 앞에. 그 입장을 가지고요. 뭐 예를 들면 윤석열 정권을 살려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당원들의 힘들이 압도적으로 높아지게 되면 최혜병 특검 문제와 관련해서 다른 방향의 선택을 할 수 있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러네. 지금 상황을 보게 되면, 그러니까 예. 아주 지금 복잡한 지금 수순들이 지금 앞에 놓여 있는 거고요. 만약에 그때 민주당이 막 밀어붙여가지고 그 통과를 시킨 다음에 당 내부에서는 이 부분을 그러니까 그 당원들에서는 최혜병 순직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문제가 아니라 윤석열 정부의 명운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흐름들의 여론이 강하게 되면 어쩌면 또 다른 흐름들이 또 만들어질 수 있는 측면도 있는 거고 또 만약 그 이전에 최혜병 특검 문제와 관련해서 중대한 증거들이 나오게 됐을 때 그렇죠. 또 상황이 바뀔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야 이게 대통령 마음대로 되기가 어려운 또 몇 가지 덩어리들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쉽게 예측할 수는 없는 상황. 하지만 대통령은 제 생각에도 한을 자기의 적이로 생각하지 않죠. 왜? 한이 되는 순간 태양이 두 개가 뜨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용납할 수가 없죠. 일정상 7월 19일에 만약에 발의를 하고 국회에서 본회의 통과를 시켜버리잖아요. 그러면 28일 날에 이 전당대회 하기 전에 그 재의결하고 뭐 이렇게 또 할 수 있는 건가요? 근데 민주당의 지금 그 일정상? 타임라인은 네. 7월 19일 이전에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염두에 두고 재표결까지 재표결까지. 7월 19일 이전에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휘부가 국민의힘 지휘부가 다 성립되기 전에 한번 이렇게 툭 쳐보는 거네. 황우여가 이제 처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당대회 국민의힘 일정이 7월 19일 날 당원 투표하고 여론조사를 하고요. 예. 그리고 23일 날 당대표하고 최고위원 선출을 하는데 과반이 없을 경우에 28일 날 결선 투표를 가거든요. 예. 그러니까 19일이 당원 투표와 여론조사하는 날이고 23일에는 마무리되는 게 지금 일정이죠. 하필 또 19일이에요. 그게 또 참 희한하네. 그것도. 그러네. 최혜병 그러면- 순직한 날. 야, 이거 막기가 쉽지 않겠구나. 그리고 속으로 당대표 되는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네. 본인이 당대표 되기 전에, 선출되기 전에 이 상황이 최상병 특검과 관련해서는 정리가 돼버렸으면 좋겠다. 제 의견이 무산되든 통과되든 그렇게 해서 뭔가 상황이 정리가 되면 본인들한테 특히 이제 특검이 통과가 돼버리면 본인들한테 훨씬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할 수도 있을 것도 같습니다. 어떻게 될지 근데 뭐 모르겠네. 일이 되면 저희가 문제는 커지는 거죠. 네. 궁금한 게 조수진 변호사님한테 네. 이게 뭐 국회는 일사부재의 원칙이 있어서 원래 한번 폐기된 법안은 다시 못 하잖아요. 예, 예. 그럼 최상병 특검법 같은 경우에 만약에 거부권 행사하고 재의결 통과 못하면은 이거 민주당이 다시 발의 못 하나요? 아니 이거는 이렇게- 다른 내용으로 다른 하시지 내용으로 않습니까? 더 추가하면 돼요. 덧붙여서. 추가하면 돼요. 그러니까 내용을. 추가하면 되는 거죠.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럼 다른 법안이니까요. 예, 그냥 아는데 한번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계속 되는 건가요? 왜 그러냐면은 네. 7월 19일 날 아니 그러니까 28일 날 당대표가 새로 뽑히더라도 안도한 소문 쉴 수 있는 게 아니라 민주당이 또 할 거고 민주당은 맞아요. 지금 돈을 그러네. 품었기 때문에 그러네. 또 이거는 어쨌든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죠. 김건희 올라오죠. 한동훈 올라오죠. 다 올라오겠죠. 근데 계속 올라오고 최상병 특검법은 네. 계속 반복될 겁니다. 8표의 이탈표 나올 때까지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렇겠네요. 마치 그 이재명 당대표 구속영장 실질심사 받을 때까지 계속 친다. 뭐 그것과 거의 비슷할 것 같네요. 예, 내일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김준일 시사평론가, 조수진 변호사, 김정욱 박사였고요. 내일도 정치본색 오전 10시 50분에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가 얘기할 때 오셔가지고 라이브로 관전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주변 사람들 데리고 오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기 바랍니다. 좀 살려주십시오, 저 좀.